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종자은행의 중기 저장고의 온도는 4도씨, 습도 30% 이하로 유지하는데요. 이런 조건으로 인해 30년 동안 보존이 가능합니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벽은 3중, 바닥은 5중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규모 7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총 50만 유전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이곳에는 현재 24만 6천여 자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관된 종자들은 더 좋은 종자를 위한 연구용으로 향후 사용된다네요. 이 통일벼는 참 의미 있는 벼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리밥 먹는 시대였는데 1970년 중반에 허문회 박사님이 다수학 품종인 통일벼를 개발을 하면서 보리밥 먹는 시대에서 쌀밥 먹는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벼는 참 의미가 있는 자원입니다. 영하 18도인 장기 저장고는 약 25만 점 정도를 100년 동안 보존하는 곳인데요. 중기 자원이 소진되었을 때 이곳에 보관된 씨앗을 가져와 증식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항상 영하 18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하기에는 힘든 상황 때문에 모든 시설이 자동화 시설로 구축되어 있죠. 이외에도 영하 196도씨의 초저온 저장고에 영구 보존하거나 고구마나 감자처럼 씨앗이 없는 유전자원은 DNA 은행에서 보관하게 되죠. 우리나라 토종자원 중 국가 핵심 자원을 보존하는데 한 탱크당 1,200여 개 보관이 가능하죠. 뒤늦은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종자은행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농촌진흥청 종자은행이 처음으로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저장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FAO GCDT에서 여기는 월드 시드 볼트라는 인증을 받게 되고 그 인증을 받은 후에 동남아의 10개국,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10개국과 국제기구인 세계 채소센터에서 우리에게 이제 블랙박스의 형태로 자원을 보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협약을 맺고 지금 현재 한 4천 자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이외에도 해외로 반출된 유전자원을 돌려받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 러시아, 일본, 미국, 독일의 종자은행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5천 자원 정도를 되찾아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처럼 자국의 토종 자원에 대한 주권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나고야 의정서가 체결된 후부터입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각국의 토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유해주는 지침을 담은 국제 협약입니다. 때문에 토종 자원을 되찾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자원에 대한 주권을 찾고자 하는 일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행이고 우리나라도 우리의 토종 자원들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토종 자원으로는 그 돌콩과 같은 콩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돌콩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콩 품종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 우리의 자원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들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년이 좀 올라갔습니다. 3학년 1학기예요. 그리고 길이와 시간 수준이 좀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좀 어려워졌어. 아니 근데 길이와 시간 그 중에서도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건가요? 1학년 2학기 때 시계 보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도 배우고요. 네. 하지만 특히 3학년 때 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느냐? 바로 시각, 그리고 시간의 개념. 한 시간의 15분, 분은 몇 시, 몇 분일까요? 와 같은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시계 보기와 시간 계산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싫어도 어려워도 잘 알아둬야겠죠? 네. 지금 1시 49분이잖아. 그러면 30분 뒤면 몇 시 몇 분일까요? 고민에 빠졌어요. 2시 15분. 아? 아닌가? 아니 살짝 틀렸는데 그러면 틀렸으니까 15분만 놀아. 알겠어. 시간 문제를 내고 또 묻고 답하는 모습은 시간 개념을 어려워하는 우리 리원이에게 네.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아주 좋은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늘이 뭐 딱 1, 2, 3, 4 이렇게 쓰면 5분, 10분, 15분은 아는데 그 중간 정도 되면 그걸 조금 어려워해요. 저희가 배웠던 방식과 리온이가 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헷갈리고 저도 어느 부분에 딱 막히더라고요. 연필이 저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뭔가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뭔가 막혔다는 거거든요. 네. 89분이요. 89분. 그동안 학생들이 사칙연산에서 다루었던 10진법이 아니라 시간 계산에서는 60진법, 그렇죠. 24진법을 그래요.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10진법 식으로 쓴 거예요, 지금. 별표 나왔습니다. 별표.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많이 틀렸네요. 많이 틀렸어요. 본인도 답답하겠네요, 진짜. 그러네. 아니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시간 개념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덧셈 뺄셈에 관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십진법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되고 그런 총체적인 난국 아니겠습니까? 개념만 좀 더 확실히 잡고 속도를 좀 더 내고 이제 어렵다는 그 받아올림, 받아내림만 확실히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영상 내용. 소다가루에 식초를 붓자. 거품이 막 나네. 거품이 났던 컵을 기울여 공기를 옮기고 초에 갖다 대니 그 꺼졌어. 어머머, 아니 분명 B컵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팩트 체크를 해봐야지. 그 전에 오늘 실험은 불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어린이 친구들은 보호자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속해줘. 죄송합니다. 실험 준비물은 식초와 베이킹 소다, 컵, 촛불, 라이터입니다. 먼저 식초를. 이게 식초 맞나? 확실합니다. 식초고. 식초를 좀 뿌려주고. 자. 그리고 그 위에 베이킹 소다를 한 스푼 정도 넣어줘. 아까 그 영상처럼 거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자, 이쯤 되면 이 컵에서 이 컵으로 옮기는 신용을 해줘. 지금 공기를 옮기는 중?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컵을 들고 초에 갖다 대면은 과연 영상은 팩트였을까? 맞습니다. 정말 불이 꺼졌는데요. 아니 이 컵에 뭘 했길래 이 컵에 뭐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뭔가가 있지. 바로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식초에 베이킹 소다를 붓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불을 끄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빈 컵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촛불로 전달할 수 있었던 건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컵을 기울이면 이산화탄소가 마치 액체처럼 가라앉아 쉽게 옮길 수 있고 촛불에 대면 옮겨진 이산화탄소로 인해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와우, 이 실험 영상은 진짜였군요. 그렇지. 이번 영상은 진실. 이곳에 긴 세월 그녀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추억의 도구가 있단다. 잠시 뒤 그녀가 꺼낸 건 가스 버너? 그리고 생김새가 어딘가 많이 익숙한 이 물건은? 지금 뭘 가져오셨어요? 네, 이거 불고대요. 불고대요? 불고대. 가스 버너에 불을 지피고 그 불을 이용해 직접 인두를 달구는데, 그리고 달군 인두로 머리를 한 올 한 올 스타일링하는 기술자. 머리하는 고데기. 매직기는 전기지만 이거는 이제 불에다 놓고 하는 거, 불고대. 기술이 현대화된 지금은 이제 그 어느 미용실에서도 매직기만을 쓰지만, 그녀가 처음 미용 기술을 배웠던 70년대엔 모두 인두를 사용해 머리에 모양을 냈단다. 그때 시절에는 그때 70년대 같은 데는 원래 불고대를 썼었지 드라이가 안 나왔었어요. 드라이가 없었어요? 그러죠. 왜 지금까지 있으세요? 지금 드라이도 있잖아요. 이제 지금 쓰는 게 더 좋아요. 손님들이 더 권하니까. 기술자의 인두가 지나가는 자리엔 힘없이 축 가라앉았던 모발의 볼륨이 마법처럼 샥 살아나는 효과. 뿌리를 살려줘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은 드라이가 죽어.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탄력 있잖아요. 여기. 어머니들의 짧은 머리를 한층 탄력 있게 유지시켜주는 데엔 이만한 게 없단다. 그런데 그때 불에 달고 안 그래도 뜨거울 텐데 너무 가까이 닿는 거 아니에요? 뜨거우면 뒤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관건은 온도 조절. 오로지 그녀의 감각에 의존한다. 너무 뜨겁잖아. 뜨거우면 훅 꺼놓고 나면 이제 물에다 식히는데 지금은 하도 도사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감각으로 딱 느낌이 와. 온도가 너무 미지근해도 볼륨이 안 살고 너무 뜨거워도 머릿결이 상하기에 그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님들이 싫어하면 안 쓰는데 드라이를 하고 가면 금방 풀리고, 고대는 그래도 그대로 있는데 드라이는 금방 펴져 버려요. 그렇다면 실제 유지력 차이는 어떨까? 양쪽 머리에 각각 매직기와 인두를 사용한 뒤 같은 양의 물을 뿌려 5분 동안 지켜본 결과 인두를 사용한 쪽이 훨씬 깔끔한 컬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뿌리 가까이에 직접적인 열을 가해 연출하는 볼륨, 얇고 힘없는 머리카락엔 이만한 것이 없다고. 오늘 어디 시집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머리를 했으니까. 뭐라고요? 시집 가야 된다고. 어디 영감 하나 구하러 가야 돼. 왜요? 머리를 해서. 기술자의 손길로 빈틈없이 풍성하게 살아난 볼륨. 와우! 몰라보게 회춘하셨는걸요? 좋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지. 끝까지 내 힘 난 데까지 불고대는 꼭 쓰고 싶고 그냥 언제까지나 머리 예쁘게 하고 싶어요.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양자암호통신은 9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쭉 계속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중국은 북경부터 상해까지 2,000km에 대해서 양자암호통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미국도 월스트리트에서 뉴저지까지 양자암호통신을 실제로 상업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된 바탕에는 스위스라든지 한국도 장비를 만들었고 미국이나 중국, 영국 등에서 장비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보다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양자를 안 쓰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양자를 썼을 때 이게 기존의 컴퓨터라든지 기존의 센서라든지 기존의 통신 기술을 썼을 때보다 더 좋아진다는 것들을 엄청나게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양자 암호 통신을 한다든지 지상에서 한 30cm 떨어진 물체가 정말로 30cm 떨어져 있는지도 중력을 측정을 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는 고전 컴퓨터가 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적용해도 고전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최적화라는 문제입니다. 최적화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길로 갈 때 가장 시간이 빨리 갈 수 있느냐, 어떤 경로를 갔을 때 가장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그러한 길을 찾아내는 것이 대표적인 최적화라는 문제의 예입니다. 거쳐야 되는 경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전 컴퓨터가 풀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 데이터 처리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해서 그쪽까지 가려고 목표를 삼고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에 의한 양자암호 통신은 향후에 양자 키를 통해서 암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 양자암호에 대해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경에서 상해까지 한 데 이어서 위성까지 띄워서 중국 전체를 커버하는 양자암호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의 양자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그 양자 컴퓨터를 쓰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것이 아직은 똑같이 시작해서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빨리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빠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어떤 특정 계산들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2019년도에 초전도 큐빗을 가지고 슈퍼컴퓨터보다 빠르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IBM도 마찬가지로 초전도 큐빗을 가지고 2019년도에 53개짜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중국이 바짝 따라와서 중국은 63개의 큐빗을 가지고 구글과 똑같은 방법으로 슈퍼컴퓨터보다 빠를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고령층을 위한 실버테크로 주목받고 있는 한 스타트업.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IT 기술이 적용된 자동화 행정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제가 요양기관들이 해야 되는 행정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은 수기로 하는 업무들도 되게 많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행정을 하던 것들을 거의 100시간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냐면 어르신이나 요양보호사님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 댁에 더 많이 찾아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버는 일이라고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층은 점차 늘어나고 이들을 간병해야 할 젊은 세대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르신들은 결국 조금 이진열 대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보다 체계적인 간병 요양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 위해 실버테크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단순히 고령의 어르신뿐 아니라 돌봄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품들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어떻게 사람이 덜 케어하더라도 이런 제품들이 어르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바로 원자의 운동을 기술을 하는 학문입니다. 화학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를 바로 원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는 바로 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원자는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단위인데요. 만약 원자를 동전 크기로 확대한다면 같은 비율로 커진 동전은 지구의 크기가 될 정도? 이런 원자의 모습을 간단히 표현하면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원자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짜잔! 이게 뭐냐? 바로 이중 슬릿 장치인데요. 두 개의 구멍이 있는 이런 벽이 있고 그 뒤에는 그냥 일반 벽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요 옆에서 작은 공들을 막 이쪽으로 막 던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공들은 튕겨서 나가고 어떤 공들은 통과해서 뒤에 있는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구멍 모양으로 두 줄이 생겨야겠죠? 작은 공들을 연속해서 쏜다고 했을 때 구멍을 통과한 공들로 이렇게 11자가 생길 텐데요. 과학자들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전자를 쏘아본 결과는 실로 놀랐습니다.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죠. 왜요? 이런 모양을 간섭무늬라고 하는데 이런 무늬가 나오려면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어야 합니다. 또 뭔 소리야? 야야 나가자. 안녕히 계세요. 잠깐.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먼저 입자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물체들이에요. 이 볼펜도 입자고요. 우리의 몸도 입자지요. 반면 파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같은 걸 말합니다. 동시에 여러 곳으로 퍼지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대상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즉 작은 알갱이인 입자와 물결과 같은 파동은 이중 슬릿을 지날 때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요. 입자는 두 개의 구멍 중 한 곳만 지날 수 있지만 파동은 동시에 두 곳을 모두 지날 수 있습니다. 두 구멍을 지났음에도 여러 개의 선이 나오는 것은 파동일 때만 가능한 현상이죠. 당시 과학자들도 전자는 아주 작은 입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험을 해봤죠. 이번엔 실험 장치의 뚜껑을 열고 그런데 이번엔 간섭 무늬가 사라지고 두 줄로 나은 거랍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두 줄이 나왔을까? 과학자들은 고심 끝에 답을 내놨죠. 바로 쳐다봐서 그렇다. 아니, 쳐다보는 게 왜요? 쳐다만 봤는데 전자가 갑자기 변한다고요? 아니 뭐 눈에서 레이저 빔이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 본다는 것은 뭘까요? 본다는 거? 물리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빛이 사물에 부딪혀 튕겨서 눈 망막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큰 사물의 경우 이 빛으로 인해 큰 변화를 얻을 수 없지만
아주 작은 단위인 원자나 전자는 이 빛으로도 교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파동이었던 전자가 입자로 붕괴할 정도로 말이죠.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안 볼 땐 파동이고 이렇게 보면 그 순간 입자가 된다고요? 에이. 바로 그렇게 따지고 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어요.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집약체인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우주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첫째는 누리호 발사체의 고도화 사업인데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해 발사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누리호 2차 발사 이후에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총 4번의 누리호 반복 발사를 실시하여 누리호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고, 또한 누리호 발사체 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하여 민간 우주 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지구 궤도를 넘어 달과 화성까지 독자적 수송 능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우주 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국내 민간 기업들도 우주 발사체 저비용, 경량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누리호 제작에 참여했던 H기업의 경우 발사체 두뇌에 해당되는 에비오닉스 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발사체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는데 에비오닉스는 발사체를 자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뇌와 신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사체가 어디를 가야 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며 지금이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에비오닉스가 잘 만들어지게 되면 발사 실패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우주 발사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똑똑한 발사체가 되는 것이죠. 만약 발사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이상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발사 미션을 완수하며 추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를 운영 통제실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목적한 대로 잘 개발이 된다면 차세대 발사체라든지 재사용 발사체, 우주 탐사체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을 통해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향해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 이제 2031년까지 달 착륙을 목표로 비상하는 일만 남았다.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